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날씨도 해가 쨍쨍하게 떴는데 저기 강원도 그쪽에 산불이 되게 굉장하게, 저는 자고 일어났는데 뉴스를 안 보다가 어제 바빠서 뉴스를 크립토 뉴스만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깨서 보니까 TV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피해 없고 사망자분들도 많이 안 나오셨으면 좋고, 만약에 해결이 잘 돼서 다시 뭐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재민 생기신 분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잘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 크립토 업계도 사실상 지금 되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톡방을 딱 보면 알아요. 아침에 딱 깨서 톡방을 딱 보니까 떠드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내 코인 왜 안 올라? 막 이런 사람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시장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저께 포트폴리오를 약간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낮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좀 수익난 부분하고 비트코인 캐시 일부를 정리해서 모 코인을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자주 안 하는 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마음의 안정을 드리기 위한다기보다 여러 사람의 트위터들이 공통되게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도 공통되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메이크잇 강홍보 대표 그분 것도 참고를 많이 하지만 저는 해외 차티스트 분들 것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차트를, 그래서 그거를 결론을 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트레이딩 하시거나 시장을 좀 약간 바라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는 뉴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 4월달 안에 자기네가 이제 그 피아트머니죠, 싱가포르 달러를 자기네가 런칭을 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네 그 거래소랑 이제 피아트머니를 바로 싱가포르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은 야, 뭐 싱가포르 머니 하나 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금융 허브가 있어요. 그죠? 유럽에서는 영국이 있고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룩셈부르크 쪽으로 많이 이전된 상태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아시아 쪽의 자금이 유럽 쪽에 있는 자금,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자금들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게 사실상 홍콩이고, 또 하나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싱가포르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향후 시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싱가포르 달러를 커넥션을 이루겠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 수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XRP가 나와 있고, 여기 여자친구가 있고, 이쁜 여자가 옆에 싹 지나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XRP에 관해서 엄청 추종하는 사람이 곁눈질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 XRP 홀더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계속 쳐다봤어. 그리고 XRP가 옆에서 말리고 있어. 야, 쳐다보지 마, 막 이러고 말리고 있어. 근데 그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좀 약간 수익 난 거랑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일부분을, 그러니까 뭐 전량을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약간 상당 부분을 리플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앞으로 차후에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도 반등 장세가 분명히 오겠지만 리플이 조금 많이 오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저가 아는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의견 교환도 하고, 제가 아는 차티스트도 그렇게 공통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행동에 옮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차후 결과는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XRP를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셨던 분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 그러신 분들이 지금 섣부르게 다른 코인을 옮겨가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이왕 여태까지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XRP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도 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이런 방향성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은 아니지만 어저께부터 쭉 포물선으로 쭉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막 지금 다들 막 야 이러다가 이거 패닉장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아침이구나. 어저께 오전서부터 현금화했던 사람들이 어저께 오후부터는 아마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새벽부터는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금화했던 거를 다시 시장에 조금 계속 넣었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가 점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으로 보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이 차트를 그린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더리움도 막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떨어져가지고 횡보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알트 시장을 다시 한번 끌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슈팅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급선회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뭐 갑자기 막 엄청나게 추매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홀딩하신 분들 같은 경우 기다려 보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 차트도 이제 좀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 거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USD 달러 차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롱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린 사람이 지칭하는 게 이걸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급등 패턴 구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이 시장을 만약에 죽이려고 했었으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시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오후 정도, 저녁 정도, 오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조금 시장이 아마 방향성이 다시 한번 훈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오늘이 데코노미 이틀째죠. 그거랑 맞물려서 아마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파블로 피카소, 지금 보면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4,938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다 투표를 했어요. Do you think the 지금 보면은 불황장세가 하방장세가 지금 끝났냐? 지금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한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0%나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불황장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60%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사실은 반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라고 제가 막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제 저도 이제 리스크를 안고 리플을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이낸스 거죠. 아마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하고 노란색 주되게 얘네들이 항상 표현한 건데, 자기네가 그리는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까지 그리는 로드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 보시면 3월까지 지금 하얀색으로 여기 마름모 표시되어 있는 게 바이낸스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써있죠. 그래서 호주가 나와 있고 4월 달에 물음표 띵띵띵 있는데 중요한 게 에코시스템을 런치하고 피아트도 런치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네들한테는 올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바이낸스 측에서는. 그래서 덱스하고 관련해서 에코시스템하고 SDK하고 바이낸스 코인하고 해가지고 뭔가 엮어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싱가포르에 피아트머니도 받는 플랫폼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얘네들이 지금 4월달을 위시로 해서 이번 달이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달이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봤을 땐 일단 그런다는 느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개업을 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오픈해. 근데 확장을 하고 재오픈을 할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보통 오픈을 하거든요. 어설프게 하지 않고.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낸스에서 지금 덱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 작업이.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조정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금방 뭐 6,000불 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가능성이 좀 점점 농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코인데스크에 나온 뉴스인데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래소에 자기네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아트머니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덱스도 런치를 할 거다.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바이낸스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오피셜한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의 데코노미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사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가 바이낸스에 관해서 창펑자오에 관해서 사실 자주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볼륨량하고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고, 코인베이스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바라보고 하는데 거기보다 3배 정도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뭐 말할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바이낸스에서 엔진 코인을 아마를 진행할 거다. 이게 4월 4일이에요. 그래서 4월 5일날 오늘 정도에 진행을 하겠죠. 오늘 저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엔진 코인도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 중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타면서 사실은 삼성 갤럭시 S10에 뭐 이게 지갑으로 뭐 등재가 됐다.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보통 보면은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뉴스거리에 되게 많이 휩쓸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아마까지 밀어줄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나왔고,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달 중 출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창펑자오 CEO가 비트코인 사기 아니야, 나스닥처럼 지속될 것.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덱스가 이달 오픈된다. 바이낸스 싱가포르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에 문 연 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고, 바이낸스 덱스가 움직이는 게, 테스트넷을 끝내고 움직이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주변에 무슨 뭐 마트가 있어.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뭐 동네 무슨 마트가 있어. 무슨 뭐 그런 마트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게 사실상 알고 보면은 뭐 이마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마트에서 뭔가를 대규모 오픈을 준비해서 여러 해 동안 뭐 3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 근데 그거를 재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몰리고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싱가포르에 함께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그 게이트웨이를 열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아시아에 있는 금융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사실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홍콩 번외로.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바이낸스 CEO가 원화거래 허용되면 한국 법인 설립. 자, 여기 나왔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상계좌 발급 어렵다 호소. 이 얘기를 했죠. 이번에 데코노미에서 경제 관료들 그런 분들도 많이 아마 만났을 거예요. 지금 오피셜하게 나온 거 말고도 따로 아마 제가 봤을 땐 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칠리를 분명히 할 거고, 한국에도 바이낸스가 진출이 돼서 원화 거래까지 만약에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BNB 토큰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BNB를 가지고 계신데 조금 많이 떨어졌어. 그거는 크게 뭐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크게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거래소는 대부분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 법이 규제되고 진짜 정부 고위 관료들하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밀어주는 바이낸스, 그리고 뭐 폴로니엑스나 지금 비트렉스나 한국으로 따지면 업비트, 코빗, 코인원,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있긴 하겠지만 비박스도 있죠. 비박스. 그러니까
그런 번외의 대다수의 아마 거래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데들이 사라지거나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되면 거기 있던 자금들도 분명히 이런 대형 거래소 위주로 다시 한번 재편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괜찮은 거래소에 거래소 코인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잘 말씀 안 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제가 제 영상 채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동생이 직접적으로 관련해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예? 꾸인에서 나와 있는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자, 꿔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 값어치가 별 볼 일 없어. 그럼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꿔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세만 보지 말고 생각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깊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는 이어 규제 당국 때문인지 은행의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거래 사이트가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기는 매우 어렵다며 활발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갖춘 한국에 언젠가는 정식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낸스가 진출한다고 해도 저는 업비트가 밀린다, 아니면 뭐 코빗이 사라진다, 코인원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안 봐요. 어차피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상생관계에 다 그 거래소들이 보이지 않는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동안 암호화폐 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던 바이낸스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우간다와 영국령 저지 아일랜드의 거래 사이트를 설립했다. 우간다 실링과 유로와 영국 파운드 등 각국 법정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더 많은 현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예, 여기 또 나오죠. 유로도 받을 거고 영국 파운드도 받고 있어요. 예, 호주 달러도 받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까지만 딱 말씀을 또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공통되게 계속해서 차트를 공통되게 말하는데 이걸 그린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공통되게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패닉이 나온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인지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패닉이 나와서 되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차트 있죠. 좀 하락을 하다가 급등 구간으로 이제 오는 구간 있죠. 지금 그래서 5,700달러, 다음 구간 슈팅 구간이 5,7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000불 저항셀 6,000불까지 밀어붙일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할 건 바로 이 장면. 예, 이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트레이더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누가 이제 그린 건데, 어떤 코인이 거래량도 없고 계속 어떤 그 가격도 횡보를 계속해. 근데 웃긴 거는 그럴 땐 또 안 사. 예? 그럴 땐 또 안 사. 대부분이 다 그렇다.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막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덤벼.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사. 고점에.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시작을 하면 그때 거기서 이제 팔어. 예.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리플을 샀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리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도도 있는 반면에 다른 코인은 파동이 한두 번은 다 있었어. 예. 하다못해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저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벌써 어느 순간 6,000원대에 가 있어요. 예? 4,000 몇백 원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리플은 솔직히 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판단 내린 거죠. 아, 리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리또 속에 속아서 리조또를 계속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누가 이제 그냥 형상화를 시킨 건데,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밑에야 We are here라고 써있고 5,300불도 안 돼 있는 지금 구간이에요. 근데 5,300불의 장벽을 넘어서 6,000불까지 가려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숏 물량이 여기서 6,000불대에 걸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허수일 수도 있고 트릭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얘네들이 세력들이 어떤 조작을 할지, 시기를 언제라고 맞출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뒤로 한 발 빼서 추진력을 얻어야 내가 가진 해머나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달려가면서 병사들이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5,250불에서 사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4,900달러대에 있는데 한 번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두 발짝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다가가면서 어깨로 성벽을 부딪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이.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면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작업이 몇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계속해서 만약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세력이 약간의 힘만 도와준다면 그 성벽은 무너져서 이 성벽 안으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바로 시세 상승으로 아마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마찬가지야. 이것도 또 누가 그린 거야. 근데 다 약속이나 한 듯하게 다 똑같은 차트를 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근데 보면은 슬금슬금 이렇게 이 화살표 보시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5,767달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타켓이. 그리고 더 만약에 나아가면 6,000달러. 우리가 이제 생각한 6,000불이 넘어야 불황장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60%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불황장이다는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작업을 저는 세력들이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 내가 단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리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도 샀어요. 저도. 그래서 어쨌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보죠 뭐. 그리고 크립토피아가 해킹 복구 작업 대부분 완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도 지금 거래소를 다시 연다 안 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연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열었잖아요. 근데 해킹 복구 작업 대부분 완료. 이제 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 거래소를. 뉴질랜드에 있는 거래소이긴 한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조차 시기를 보고 재오픈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거래소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상장하는 코인들도 준비하고, 이 뉴스는 해킹 복구 작업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저는 뒷구녕에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외신이 마운트곡스 희생 절차 완료, 지급 시기 미정. 근데 예전에 뉴스에는 지급해 준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영상에서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파급력이 되게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얘네 마운트곡스 예전에 해킹당했던 그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은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 안 좋을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화폐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그리고 뉴스를 계속해서 체이싱했던 분들은 시장이 점진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다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그때 지금 해킹당했던 물량을 내가 받았어. 당장 받았어. 그럼 그냥 패닉셀을 할까요? 지금 다 내다 팔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시장이 괜찮게 흘러갈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지급받은 것 같다. 비트코인 캐시 받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을 사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라. 제 얘기가 틀린가요? 논리적으로 틀린가요? 그래서 한번 또 말씀드렸고, 비트렉스에 보시면은 USDT, 테더마켓에 엔진이 상장한다. 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엔진이 급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늘 저녁이 될까 아니면 아마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낸스에서도 아마를 진행할 거란 얘기, 그리고 USDT가 페어가 됐다. 비트렉스에서도. 그렇단 얘기는 꺼져 있는 심장에 다시 산소를 주입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진 코인, 그래서 알트 시장 같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안개 속 브렉시트에 곱는 영국 경제. 벌써 100조 까먹어. 아직 브렉시트 되지도 않았는데 영국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바이낸스는 여기에 파운드와 거래 페어를 열었어요. 자, 걔네들은 여기 가서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지금
그 노란 조끼 운동이 여기선 이제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20차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노동계가 거세지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 브렉시트, 제가 제 예전 영상, 예? 벌써 이틀 전에 만든 영상인가 거기서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온 날짜랑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지금 유럽 경제, 예, 그런 거랑 잘 뭉뚱거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거를 트리거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자금량을 쏟아부을 수 있게 아마 분위기 전환을 만들 거예요. 매스컴도 동원해서. 예. 전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느끼고, 이거는 2019년 글로벌 리스크 바스켓 해서 딱 써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아마 아시겠지만 그게 쇼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그리고 노딜 블랙시트, 예?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속화,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금융 긴축. 근데 뭐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의 양적 완화를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 예?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가 와전이 돼서 그게 유로 내 프렉시트, 예,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독일의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지고, 거기다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는 사실상 10년 전서부터 되게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은행권 위기가 되게 많이 도마 위에 올랐었어요. 그때마다 도이치뱅크가 사실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앞으로는 아마 그냥 내버려 둘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경제 위기 재발 다 엮여 있어요. 이 퍼즐 자체가. 그래서 총재 교체에 따른 ECB 변화, ECB도 총재가 교체,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여러 가지 행정의 스트림 자체가 방향성이 변환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 부채의 경기 침체 유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도. 원유 공급 부족 따른 유가 급등. 자, 이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그러니까 셰일 오일을 싸게 판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미국이 오일을 무기로 해서 제패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좁게 보시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셰일 오일이 어떤 그거를 채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원유를 채취해가지고 정화하는 데까지 비용이 드는 거, 그리고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오페크 위주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되게 많아서 사실은 비용적으로 사실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중국이 보시면 2017년까지 6.9% 했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요. 6.5%, 6.2%, 6.2%, 그리고 2019년에는 6.2%, 그리고 2020년까지 6.2%, 그리고 2021년까지 6.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도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에 3.0%, 그리고 2021년까지 2.8%. 근데 더욱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 미국은 작년에 2018년에 2.9%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1년까지 1.6%예요. 거의 반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그런 데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어디서 어디로 지금 패권에 관해서 누군가 밀어주고 있고 왜 자금을 글로 옮기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재정비가 될 거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한반도에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호가 열려서 결국에는 한반도가 중국 땅하고 연결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중국에서 가져가는 그림이 되게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그거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에서 일부러 용인을 해줬다.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중국을 폭락시킬 거다. 그 다음에 다 망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제가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그 더 근사치대로 가나, 그거는 이제 차차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야. 유로존은 오히려 2017년에 2.4%였어요. 근데 2021년까지 가면서 1.3%로 하락을 해.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자금의 흐름, 그리고 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집중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한반도, 그 중에 한국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이낸스, 뭐 후오비, OKEX, 하다못해 폴로니엑스는 아직 언급이 없지만 폴로니엑스도 서클을 통해서 분명히 한국의 거래소 진출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작년 초반에 그런 뉴스가 살짝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그런 뉴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미리 지금 치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이 안 붙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뉴스에 보면은 안 붙는다. 근데 프리미엄이 다시 붙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다들 어떻게 보면 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그리고 일본은 바이토 테러에,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무인화 점포 붐, 알바 쇼크. 나는데 바이토 테러가 편의점이나 아니면 알바하는데 거기서 무슨 행동하는 걸 누가 찍어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린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망신당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테러한다. 그래서 무인화 점포 붐이 일고 있다. 알바 쇼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인화 점포, 다이와 증권이 점포 직원의 도움 없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져가고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계산하는 무선 자동 식별 RFID 태그 시장이 지난 2017년 기준 481억 원 수준에서 10배 수준인 4천억에서 5천억엔 시장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 10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본뿐 아니라 국내 유통 식품업계에서도 무인 점포 운영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바이토 테러와 같은 범죄보다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도입 등으로 운영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이 많아지면서 무인 자동화 기술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52시간 근무 도입은 사실상 그냥 단적으로 생각하면 야, 정부에서 일을 많이 안 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동에 관한 그거를 점점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삶이 윤택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너 52시간만 일하니까 임금을 이만큼만 줄 거야. 근데 사람은 더 써야 돼. 효율이 더 떨어져. 그럼 그 업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5명을 고용해서 직원을 부리는 어떤 그런 중소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그만 가게가 있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을 하면 7명을 써야 돼. 근데 나머지 5사람 임금은 줄어. 근데 사실 5사람이 7명이 일한다고 해도 5명이 일하던 것만큼 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문을 닫으시거나 자영업 시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저임금 인상도 한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전부 다 국한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쉽게 못 쓰잖아요. 근데 키오스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빗썸에서 키오스크 그 사업에 관해서 진출한 게 자기네가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했던 게 2016년부터라고. 근데 지금 2019년이죠. 그럼 어떻게 돼? 걔네가 그린 그림이 뭘까요? 빗썸이 왜 키오스크, 무인 자판기, 무인화 그거에 관련해서 왜 작업을 할까요? 그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 관해서 왜 관심을 둘까요? 그림을 잘 맞춰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빗썸에 지분을 넣겠다 했던 게 보시면은 미슬토라는 데도 있어요. 미슬토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걸 잘 맞춰보시면 예. 왜 찰리 브라운은 왜 오미세고 코인에 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리플을 샀어요. 일단 솔직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리플을 샀는데 예. 한번 기다려보죠 뭐.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규제 샌드박스에서조차 뒷전 여야 정치인 한목소리 원희룡 지사 민병두 정병국 송희경 의원 토론 여기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뒷전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뒷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거를? 예. 한국 정부가 모를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계좌 만약에 열어주면 자기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요? 중국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열어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어느 시점이 가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 또 드리고 이건 한국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지금 고려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자산에 관한 규제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어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중국에 관한 얘기, 한국에 관한 얘기 그런 게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이 나와. 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을 되게 디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 정부를 되게 디스하시고 야 이민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내 자신이 항상 불만을 품고 했던 사람은 해외 가도 한 길어야 제가 봤을 땐 1년 가면 예? 그 행복함이 없어져요. 예. 한 3년, 4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여기 같고 예? 한국이 프랑스 같고 프랑스가 한국 같고 그렇게 돼요.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 예. 그러면 더 느끼는 게 더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역이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우월 의식은 느끼겠죠. 자체적으로. 나는 이민 가서 성공했어. 근데 마음 속 깊은데 한켠에는 한국에 반드시 금이환영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아마 갖고 살 거예요. 예, 제 말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로 성공하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순댓국 드세요.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 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슈퍼 가면 마트 가면 피자 싸, 맥주 싸, 닭다리 싸. 근데 치과 가세요. 예? 아니면 안경다리가 부러졌어. 안경 새로 맞춰야 돼. 아니면 사람 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 사람들 불러서 다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게 그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최고다. 예,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제가 뭐 아까 차트를 보고 급등할 패턴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고, 여러 명의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보조 지표로서만 그냥 활용을 하시고, 예? 그리고 나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거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리플에 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찰리 브라운이 샀다니까 나도 사자라기보다 나도 이 사람 말에 좀 어느 정도 동감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있을 때 행동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너무 풀해주고 계시지 마시고 시장은 호전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막 가다가 덜컹거리면은 사람이 더 힘이 빠져,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태양이 되게 밝잖아요. 하늘도 되게 푸르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반드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